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조은준입니다. 매주 지역사회 현안을 소개하고 해법을 진단해보는 우리 동네 구석구석입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저희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 을 당협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어제가 제 123회 독도의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독도의 날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예전에 고종황제께서 발표하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일본의 이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우리 독도를 우리가 수호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그리고 이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기록은 역사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네. 많이 있죠. 이 신라 시대, 그러니까 삼국시대인데요. 512년도에 신라의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이라는 곳을 정벌하면서 그 부속 도서인 독도가 우리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독도가 아니라 우산도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후에도 다양한 문헌에서 뭐 삼국사기라든지 세종실록 지리지라든지 이런 데서 다양하게 이 독도가 역사적으로 고유한 우리 영토다라는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일본에서는 자꾸만 본인들 땅이라고 우기는데 네. 일본이 공인한 공문에서도 사실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도토리번 답변서 1695년도 문서인데, 여기 보면 울릉도와 독도는 토토리 섬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877년도에 태정관 지령에도 보면 울릉도의 1도, 이게 독도인데요. 이 독도는 일본, 그러니까 본국과 관련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것을 국제적인 분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게 일본의 의도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독도는 명백하게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속해서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국가적인 어떤 기념일로 이것들을 지정한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일본의 공식 문서에 써 있는 그 토토리 섬이 일본을 뜻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일본의 부속 도서를 얘기하는 거죠. 일본의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네. 본인들도 그것이 독도랑 상관이 없다라고 천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어떤 하나의 그 임시적인 문서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우기고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또 실점유를 생각해봐도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점은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독도의 날이 매년 10월 25일로 지정된 그렇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고종황제께서 말씀하신 그 대한제국 칙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900년에 그 발표하신 것인데, 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이다라고 천명했기 때문에 이 명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10월 25일로 이 날을 지정한 거고요. 네. 이게 사실은 지정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초로는 독도 수호 운동을 하는 독도 수호대가 2000년에 이것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2004년과 2008년에 이것들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서명 운동도 펼치고, 그다음에 국민 청원 운동도 전개한 바가 있고요. 2010년에 드디어 이제 경술국치 100년을 맞이해서 이것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된 거죠. 그래서 올해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날이 되면 사실은 저희가 평소에는 너무 바쁘니까 독도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보는 것 말고는 생각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한번 독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1년에 한 번 날이 추워지는 10월쯤이 되면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의미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최근 종료된 남양주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시정 질문 특집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위원장님, 먼저 이 시의회에서 진행하는 시정 질문이라는 것이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는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인 원리로 돌아갑니다. 네. 이 삼권분립을 구성하는 삼권이라는 것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의미하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마찬가지로 행정부가 어떤 집행을 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네. 이 집행기관의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 집행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는 입법부의 기능이 중요한 건데요. 마치 이제 중앙정부를 국회가 감시하듯이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그 남양주시라는 그 행정부를 견제, 감독하기 위한 시의회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시의회는 회기가 열릴 때마다 상시적으로 이 남양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하고 또 제안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번 임시회에서 상당히 여러분의 의원께서 남양주시의 최근의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고 디테일한 또 시민의 요구를 담은 어떤 제안들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들이 상당히 유익하게 다가온다. 오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정 질문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번에 시정 질문이 끝나고 나면 더욱더 좀 고강도로 시에다가 질문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국회에서도 지금 이제 국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수단들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정 질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다루게 될 가장 최근에 진행된 그 시정 질문은 언제 이루어졌고 또 총 몇 건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걸까요? 예, 그 임시회가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조회 끝났는데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 동안 진행된 시정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의원께서 시정 질문을 하셨어요. 한 10분 정도의 의원께서 약 한 20건이 넘는 안건에 대해서 시에다가 또 관계 부처에다가 또 시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건데요. 제가 이거를 쭉 다 살펴보면서 그냥 쭉 날짜별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분야별로 좀 나눠봤거든요. 그랬더니 크게는 도시 환경 분야에 한 8건 정도, 그 다음에 시의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한 5건 정도,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도 한 5건 정도, 기타 뭐 문화라든지 여가 관련해서 한 4건 정도가 시정질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럼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번에 20건이 넘는 시정 질문이 이루어졌는데 이 내용을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진 도시 환경 분야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뤄졌을까요? 남양주시가 이제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나 이 도시 기반 시설과 관련된 문제들에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 요구들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 시의원들의 어떤 그 관심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질문들이 여러 가지로 집중됐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할 텐데요. 네. 19일 날 이수련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 관련 질문을 했어요. 네. 저희가 보면은 이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장소들이 많은데 그것에 비해서 원래 그 구도심을 형성하고 있던 우리가 올드타운을 부르는 그 구도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 지역 내에서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게 되면 이 기존에 존재하고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구도심은 급격하게 슬럼화되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완전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옛것을 살려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특히 이 진저읍에 왕숙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이 진저읍의 장현지구, 이 장현지구라고 하면 사실은 원래는 진저읍의 중심지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붐비고 메인인 도시였는데 이것들이 이제 올드타운화 되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접근성,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했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한근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과 좀 다르죠. 갑쪽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신데 5월 8일날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이 공동주택 특수 계량기 교체비가 지난 8월부터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됐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의 규정이 이렇게 부당하게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시가 재량권을 사용해서 이 규정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답변을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생활밀착형인 그런 질이라고 저는 볼 수 있었는데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그렇습니다. 질의였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모색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와 관련해 도시환경과 관련해서 사실은
특히나 이제 신도시,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거주 지역에 요즘에 창고 난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질문들도 두 건 있었는데, 오나무 지역구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이긴 하지만 오나무 원래 이장 출신이시거든요. 이분이 손정자 의원께서는 이 오나무배 도시관리계획에 준거해서 이 거주 밀집 지역에 창고들이 들어오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고, 20일 날 김상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남양주시 특히 별내동의 뜨거운 이슈였죠. 별내동의 대형 물류 창고 이 문제에 대해서 원래는 민선 8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백지화 약속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지금은 진행되지 못하면서 향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냐,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에서 질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법적인 사항들, 그 다음에 향후에 여기에 대한 제약 사항들이나 시민감시단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중앙도 시장과 관계부처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 김동훈 의원, 마찬가지로 이제 별내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요. 김동훈 의원은 이 신도시인 별내동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구축에 대해서 또 질문했던 거죠. 근데 2023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라는 것을 이제 국토부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남양주시가 여기에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것에 지원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렇다면 이것 이외에 향후에 남양주시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양주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는데 최근에 평내효평 지역이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 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특별조사위원회 조성을 주장했던 이진환 의원이 이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집중했던 것은 이 민투가 문제가 됐는데, 이 민투 시행할 때 남양주시가 재정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자문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상당히 좀 굵직굵직하고 의미 있는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네, 꽤나 흥미로운 주제들이 오간 것 같습니다. 정말 남양주 의원들이 시민들의 생활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는 주거 환경 문제를 다뤄준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높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남양주시의 영원한 숙제죠. 이 교통 분야에서는 또 어떤 질문들이 이루어졌을까요? 남양주시가 서울과 이제 접근성이 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남양주를 밖에서 보면 시골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거리가 되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교통망, 특히나 광역 대중교통망만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오가기에 되게 좋은 입지 조건을 가졌는데 항상 이 부분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불충분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시정 질문에서는 그런 광역교통망에 대한 질문보다는 좀 디테일한, 예를 들어서 그 관내 수단교통망의 확충이라든지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지적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19일날 원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8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거든요. 8호선이 별내 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별내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끝이 아니라 지금 4호선 개통 이후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재정의 문제, 그 다음에 뭐 배차 간격의 문제, 이런 것들이 8호선에도 없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제반 사항들을 미리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분담 협의, 운영 협약, 혼잡도 관련 대책, 그다음에 연계 교통망 확충, 그다음에 환승 주차장 시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질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 젊은 의원이죠. 그 남양주 시의회에서 지금 막내 의원인데요. 전혜연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의 또 아이덴티티랑 되게 맞는 질문을 해가지고 눈길을 끌었어요. 네. 남양주시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 노후한 공공주택 단지나 학교 같은 데 앞에 키즈 스테이션, 그러니까 어린이 전용 승강장을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남양주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진 않지만 여러 다른 지자체라든지 선진국의 사례에서는 충분히 쉽게 살펴볼 수 있거든요. 이게 물론 재정이 충분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한정된 여건 내에서도 이 어린이 교통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질의, 그 다음에 점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수련 의원은 좀 도로교통 관련된 그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꼬집었습니다. 시도 5호선이 지금 공사 중인데 이 확장 공사가 진행되는데 너무 장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이 주변을 지나시는 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세요. 특히 장마철이나 이럴 때 막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심각한 정체가 발생한다라는 문제, 소음 문제,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남양주시가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송영 의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무대, 도곡 간 연결도로 확장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시도 13호선, 국도 6호선 간 연결 계획은 있느냐, 뭐 도심역 주변 내부와 무대 도곡 간 연결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등의 총체적인 그 도로 개설 및 확장에 대한 남양주의 정책에 대해서 점검하고 질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조금 민감하게 최근에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그 김상수 의원이 그 경기도 똑버스 DRT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이게 왜 요즘에 화제가 되냐면, 경기도에서 경기도형 DRT 이제 똑버스를 운행하겠다고 하면서 각 지자체와 협력을 이제 맺고 있었는데, 남양주시가 이 DRT 사업, 특히 이제 별내동 별내면 이쪽이 사업 분야에서 제외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관내에 마을버스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원래 있던 그 순환교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관내 순환교통들의 수익성 문제와 이 똑버스의 도입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게 남양주 시민들은 도입되면 되게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어떤 조건들 때문에 이것들을 남양주시가 고의적으로 막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그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간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서 자체적으로 또 운행하거나 혹은 다시 한번 협상을 진행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던 거죠. 네. 네, 전반적으로 커다란 광역 대책보다는 주로 관내 순환 교통망이나 실생활과 관련된 교통편의 증진 같은 디테일한 부분이 다뤄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교통편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필요했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복지와 문화 분야에 포함되는 질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크게는 그 의료 시설에 대한 니즈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호평동 쪽에 가면은 백봉지구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가 어떤 한 아파트가 건축을 하면서 의료용으로 기부 체납한 거예요, 시에다. 그래서 부지가 꽤나 넓게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계속해서 수익성 때문에 민간 어떤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공터로 남아 있었거든요. 민선 8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하여간 의료단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걸 공약한 적이 있었고, 그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공공의료원 설립이라든지 혹은 뭐 거점병원의 도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고민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19일날 이제 한근수 의원께서 하신 건데요. 네. 백봉지구의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가, 시는 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혹은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공공의료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여러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자체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전략은 무엇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질문을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현미 의원 같은 경우도 물론 이 백봉지구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100만의 규모, 그러니까 특례시의 규모에 맞는 종합병원, 대규모 이 의료시설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것들을 위한 시의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꼬집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전국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이 출산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19일날 원주영 의원께서 이 출산율 감소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남양주시에 다자녀 가정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 주광덕 시장님께서도 이 다자녀 가족들, 다둥이 가족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다자녀 가족들을 제도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그것의 이제 설계 및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질의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역시나 그 여러 청소년과 노인 이런 분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문화나 여가 관련된 그런 어떤 뭐랄까 시민들의 기본적인 복지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런 시설들이 얼마나 확충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시설들을 어떻게 충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한 질문을 또 한송현 의원이 20일날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복지나 문화 여과는 도로나 뭐 다른 환경 문제에 비해서는 덜 시급한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의료 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출산율 문제 등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한 가지 원래 이거 소개를 할까 말까 했는데, 네. 이게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작은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우선순위에서 재정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밀릴 맞아요.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그렇게 작지가 않거든요. 여기 관련해가지고 문화적인 부분들도 질의를 한 의원들이 소수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수동에 되게 남양주에 원래 예전에 명물이 있었습니다. 몽골문화촌이라고 혹시 가보시진 않으셨죠? 네. 여기 수동의 몽골문화촌에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가봤었는데 여기 가면은 뭐 그 왜 수동에 그 원래 몽골에 보면 말 타는 기마병들 유명하잖아요. 그런 어떤 승마 공연을 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래 몽골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유물들 그 다음에 여러 박물관에 있는 전시되어 있는 그런 여러 물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관람실도 마련되어 있었고 되게 시설이 잘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폐관되고 나서 오래 지났어요. 그대로 다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어떻게 다시 재개장할 것인지 혹은 다른 시설로 이 부지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든 간에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대중교통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주차 공간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혜연 의원이 19일 날 질의한 적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오남의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다중이 주택이라는 것이 원래는 계획되어 있었어요. 이게 오남 골프장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 부지인데 여기 원래 다중이 주택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을 여러 가지 수요 측면에서 조금 재검토해서 민선 8기에서는 원래 지으려던 다중이 주택이 아니라 복합문화센터로 다시 이제 이 공약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게 사실은 그 오남에 계신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수건 사업이에요. 이게 좀 기간은 걸립니다. 아마 2027년 정도 돼야지 완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하여간 이 부분을 처음에 준비하고 설계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들도 손정자 의원께서 하신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좀 오래 걸리더라도 완공이 된다면은 많은 시민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번 시정 질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도시환경, 교통, 복지 등 잘 분류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의 총평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 시정질문의 내용도 되게 많고 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도 많으셔가지고 뭐지? 이렇게 저도 처음에 봤습니다. 네. 이게 조금 안 좋게 보자면 이제 내년도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성과 경쟁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우리 시와 그다음에 시의회가 상당히 건강한 관계에서 잘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실제로 크던 작던 간에 시민들의 실생활에 와닿는 그런 분야들의 질문들이고 맞아요. 저는 적재적소에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들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가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이고 뭐 이렇게 서로 반목하는 모습만 보이는데 반해서 우리 시에 적어도 우리 의회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의 집행부 같은 경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네. 당 간에도 그다음에 지역 간에도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배울 점도 많고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다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그게 좀 불편할 수 있을지라도 이 각 의원님들께서 한 질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이러한 건강한 긴장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길 바란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다. 이번에 질의하신 우리 모든 의원들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제298회 임시회를 맞아 특집으로 준비한 우리 동네 구석구석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